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요즘요, 경제 바깥에 있는 요소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도래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예전에도요, 저한테 뭐 세미나 좀 배석해달라, 포럼 좀 나와달라 하면 저한테 부탁하는 거 당연히 경제 관련한 이슈들 얘기 좀 해달라고 불러주시는 데들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정작 요즘 슬라이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경제 바깥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경제를 말씀드려야 될 일들이 정말 많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을 읽으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좀 도움을 받아서 쉽게 투자도 하고 경제 흐름도 읽으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눈에 든 책이 있어서 저자분 한번 모셨습니다. 세계 정세가 한눈에 읽히는 부의 지정학, 딱 우리가 필요한 거죠. 정세도 읽어야 되고 돈의 흐름도 읽어야 되고, 바로 세계 정세가 한눈에 읽히는 부의 지정학의 저자 이재준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자님, 저야 뭐 프로필 이미 책을 통해서 알지만 우리 독자분들께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정치 그리고 군사안보 분야에서 공부를 계속해 오고 있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라고 서울대가 설립한 싱크탱크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외교부가 출연한 제주평화연구원에서 평화와 전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요 관심 분야는 지정학, 국제정치, 군사안보 이런 분야들이 제 관심 분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게 이제 국제정치니까 제가 항상 고민이,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 국제정치를 가지고 투자로 연결시켜서 돈을 좀 벌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쓰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일반적인 학자들은요,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고서 쓰거나 집필할 때 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친절하게 쓰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는 사람들끼리 볼 텐데 뭐 하면서 그냥 막 써서 불친절해서 좀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이나 문맥이 있는 데가 있는데, 세상에 이번 책은요, 정말 술술 읽히고 저 같은 사람이 쓰는 그 흔하디 흔한 비문조차도 없더라고요. 주술 관계 안 맞는. 그래서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그 수려한 문체를 가지게 되셨나 봤더니 또 기자 생활도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복잡다기한 이슈들을 아주 쉽게 그리고 명쾌하게 설명해 준 보기 드문 책이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가 판도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다기한데, 그런 과정에서 이 책을 실제 쓰게 됐던 결정적인 집필 계기, 그게 뭐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경제 문제에서 국제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워낙 힘이 강했기 때문에 미국이 설정한 국제 질서, 미국이 설정한 자유무역 질서,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후퇴를 하면서 새로운 국제사회, 새로운 국제 질서가 나타나게 되었고, 기존에 있었던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과거의 기업인들이나 투자가는 정치에 사실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아도 투자 활동에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국제 질서가 바뀌고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니까 이제 투자가나 기업인들도 국제 정세라든가 국가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갖게 되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고민을 갖고, 사실은 제가 몸담았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좀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올 초에 제가 일하는 직장을 이제 서울대에서 한국국방연구원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좀 중단이 되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 기획안을 그대로 가지고
이러한 책을 개인적으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울대에서는 난리 났겠는데요. 보고서 하나 중요한 거 나올 수 있었는데 저자님께서 이직을 하시는 바람에. 네. 자, 그런데 앞서서 또 재미있는 힌트를 하나 주신 게 이 국제 정치학자로서 딱 보니까 요즘 투자를 하려면 돈을 벌려면 이 국제 정세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책의 제목도 부의 지정학이라고 써주셨는데 실제 저자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지정학이나 국제 정치학의 뭐 권위자로서 공부하신 분으로서 개인 투자에 성공한 사례나 에피소드 있을까요? 이런 지정한 거 잘 알아가지고요. 지난 한 5년 동안 처음에는 이제 소액으로 당연히 이제 시작을 했고요. 연평균 수익률을 이제 그 증권 투자사 어플을 들어가면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한 11% 정도 연평균 올렸었고요. 그게 결국은 제가 국제정치라는 변수를 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보았던 게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이제 선배가 권유를 한 게 너가 공부를 한 게 맞다면 너의 돈을 걸어라 라는 이제 조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공부가 치열해지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는 방법은 제가 제 돈을 걸고 베팅을 해보는. 그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제 돈이 걸려 있으면 상황을 정말 정밀하게 보게 되고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쓴 논문 중에 미중 간의 군사 인공지능 경쟁이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세력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3, 4년 전에 하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는 이제 제가 제주평화연구원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월급을 받고 남으면 다 엔비디아 주식을 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은 게임이나 이제 가상화폐 뭐 이런 데 사용되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죠.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엔비디아 주식을 사면 이게 성장성이나 가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갖게 되었는데 당시에 엔비디아가 신성장의 어떤 주요 요소로 갖고 있었던 게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칩을 만드는 거다. 여기에 주목해서 엔비디아 주식을 이제 매달 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주식을 갖고 한 200% 정도 수익을 올렸죠. 중간에 떨어진 적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성장주였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게 국제정치 차원의 변수를 통해서 미래 가치를 다시 판정을 해봤다는 거. 이게 이제 성공 요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트로로 말씀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저자님은 국제정치학 학자로서 지금 경제 가장 큰 상수이자 가장 메이저 변수가 되고 있는 지정학적인 여러 변화 속에서 특정 회사와 돈의 흐름을 조망하는 여러 지필 활동을 하셨는데요. 저도 책 읽다 보니까요. 저도 되게 재밌는 구절들이 많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맞아 이런 것들의 현상이 이제 보편화됐는데 하면서 생각한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더 되게 재밌었던 게 중간중간 꼭지 박스글처럼 재밌게 용어 설명해 주신 것도 많잖아요. 특히 저는 요즘 이상하게 이 회사는 왜 이런 회사가 설립돼 있지? 이 회사는 왜 이렇게 합작해 있지? 제가 잘 설명 못했던 부분을 미러닝 컴퍼니라는 딱 얘기로 딱 설명해 주시니까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요. 우리 독자분들께도 한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핵심은 공급망 문제거든요. 요즘에 공급망이라는 말이 워낙 유행을 하니까 많이들 아실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자유무역 질서에서는 어떻게 기업이 생산 단가를 낮추냐면 한 나라 안에서만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죠. 부품이나 소재를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거나 혹은 모듈화라고 해가지고 어떤 일정한 공정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미국이 힘이 강해서 자유무역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아무런 리스크 없이 기업은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가격 경쟁력을 갖고 물건을 잘 팔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무역 질서가 후퇴가 되고 국가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나 경쟁들이 막 벌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적인 분업 구조가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에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공급망 문제, 공급망의 교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개별 기업이나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급망을 한 나라에 다 모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만든 기업을 미러링 컴퍼니, 거울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국가가 어디냐?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반도체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반도체 공정을 담당하던 기업들을 갖다가 그대로 중국 내에 가져와서 공급망을 중국 내에서만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교란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방식, 이것이 이제 미러링 컴퍼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래서 어디에 자꾸 생산 거점을 옮기라고 하고 어디에 자꾸 뭔가 모이려고 하는 이유들이 어딘지 저희가 이제 이해도 되게 됐는데요. 근데 이 책의 또 장점 중에 뭐가 있냐면 중간중간 소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질문식으로 딱딱 뽑아주셨어요. 근데 그 질문이 평소에 우리가 뭐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 라디오를 진행할 때 늘상 되뇌이는, 즉 우리의 주요 관심사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고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문제의식이 맞아요. 질문을 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죠.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혹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항상 갖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학자잖아요. 학자들이 이제 논문이나 연구를 할 때 사실은 연구 질문을 뽑는 과정이 제일 힘들죠. 혼도 많이 나고 선생님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하는 방식의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뒤에 질문하신 대만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중국이 이제 독재가 강화되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갑자기 전쟁을 도발하는 이럴 가능성은 사실은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 이후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어디서 찾았느냐? 경제 성장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 기업을 성장시키고 민간 기업인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장점인식이 때 어떻게 했냐면 공산당에 또 가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고위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뭐 중국 공산당이 뭐 상해방이라고 하는 분들은 중국 남부 지역의 기업인들하고의 어떤 심각한 유착 관계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 공산당은 친기업적인 입장을 이렇게 취해왔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산당이 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이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를 뒷받침하고 자본가 기업인들을 자신의 정당까지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필연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왜 집권해야 하는가라는 정치적 정당성에 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 위기감이 후진타오 말기 때부터 사실은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 생존의 문제가 경제 성장보다는 사회 통제, 경제 통제 혹은 민간 기업에 대한 강력한 통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산당이 정치적 정당성을 찾는 또 하나의 요인은 국가의 통일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통일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그곳은 바로 대만이다. 그러면 대만 문제를 이슈화시킴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존립 근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주요 회의들을 네. 보면 항상 언급되는 게 대만에 대한 강한 통일 의지, 네. 그리고 군사력 수단을 배제하지 않겠다. 네. 물론 평화를 앞세우긴 하지만 네. 뭐 이런 이제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는 뭐 전쟁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럼 대만은 어떻게 할 네. 거냐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네. 결국은 점진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지금 주기적으로 네. 대만 해협이나 대만 주변 해역들이 봉쇄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일주일 단위도 될 수도 있고 2, 3일 단위도 될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해군력 훈련을 벌이는 거예요. 해군 훈련을 대만 주변 해역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바다라고 하는 거는 육상하고 다르게 예. 국경선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내 바다다. 음. 여기는 내 거다라는 영역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뭐 국제법상 뭐 해리 뭐 200해리 뭐 이런 게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근데 굉장히 근거리죠. 먼 바다까지 네. 여기는 다 내 거고 네. 이 바다를 통제를 하면 네. 대만도 대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네요. 네, 그렇죠? 할 수 있다. 네. 이 방법이 뭐냐면 네.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게 이제 국제 정치에서는 네. 이제 현실주의 이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도대체 외교라는 게 뭐냐? 음. 라고 얘기를 하면 네. 나올 수 있는 얘기가 힘을 사용하거나 힘을 과시하거나 예. 그 이전엔 힘을 획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한스 모겐소라는 사람의 예. 정의죠. 예. 그러면 중국 해군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계속 힘을 과시를 해요. 그리고 이 바다를 통제를 하는데 미 해군 전력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대만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중국의 영역 안에. 그렇죠. 네. 그게 실질적으로 네. 상륙전을 벌이지 않더라도 예. 대만의 주변 해역에 대한 아. 힘의 영역은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예.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죠. 네. 예.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이 어차피 미국도 아는 대표적인 전략 전술일 텐데 네.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최근에 네. 대만의 TSMC를 중심으로 해서 네. 대만의 여러 기업들이 예. 국제적인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에 있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끔 만들려는 것이 예. 중국이 이렇게 뭔가 봉쇄하거나 네. 대만을 가두려는 네.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네. 미국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야 대만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물건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목소리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맥락에서 우리 책의 어떤 요진 네. 이렇게 대만의 지정학적인 가치가 높아지면 네. TSMC의 예. 매출도 올라가니 예. 삼성전자보다 TSMC에 뭐 예를 들어 투자를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자,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의 네. 여론이라고 하는 네. 게 지금의 시대는 네. 사실 네. 잘 먹히지가 않죠. 아.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그거를 찬성했던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네요. 근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네. 지옥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예. 그동안에는 전쟁이라는 게 또다시 그런 큰 전면전이 일어날까? 많은 네.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예. 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어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자신들의 군사력 사용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군요. 사실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TSMC는 반도체 공정에서의 예. 한 부분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공급망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반도체는 미국 내에서 다 만들 수 있었죠. 맞아요. 예. 근데 왜 여러 나라들한테 분산을 시켰을까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설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하고 예. 그리고 반도체 설비는 또 유럽의 예. 선진 국가에서 하고 네. 그리고 생산은 아시아 국가에서 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산시켜 놓은 이유는 마찬가지로 음.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시도였던 것이고요. 네. 그러면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다. 그러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다. 그렇죠.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반도체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지위라고 하는 게 결국엔 설계도나 뭐 생산 의뢰를 받아가지고 네. 대만이 그거를 납품을 하는 예. 이제 파운드리이잖아요. 예. 그러면 대만은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다. 예.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이제 연상이 되는 게 뭐냐? 삼성이 갖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이 다시 회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공급망 예.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예.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국가의 반응은 뭐였냐면 공급망을 분산시키는 것, 예.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방식을 취해왔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대만에만 의존하고 있던 파운드리 사업을 예. 다른 나라에도 분산시키는 그럴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게 결국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네. 아니면 미국 내에 네.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예. 가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한국이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에서 또 다른 이제 지정학적 기회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도 되는데, 근데 예. 최근에 전개됐던 흐름 중에 하나를 보면요. 예. 대만에서 5월 말에 개최했던 컴퓨텍스라는 IT 박람회. 네. 박람회 끝나고 네.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인 네. AMD 같은 경우는 50억 대만 달러 투자해서 대만의 AI 혁신 R&D 센터 건립하겠다 발표했고.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네. 1000여 명이 근무하는 AI 혁신센터 대만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하고. 예. 그리고 구글도 조만간 금년간에 하드웨어 R&D 센터 대만에 설립할 걸 발표할 예정이다. 뭐 이런 논조 정도까지까지 발표하고 갔는데. 네. 그러면 분산되기보다는 그 앞에서 말씀 주셨던 미러링 컴퍼니 같이 한 곳에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 흐름들이 예.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대만 해협에 대한 위기감이 네. 만약 고조된다라고 하면 예. 그런 위험을 과연 한 나라에 집중시켜가지고 감수할 것인지 예. 그거는 또 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대만 해협이 봉쇄될 때마다 네. 주가의 흐름을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TSMC 주가가 네. 급락하는 모습이 주기적으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네. 중국 인민해방군의 예. 해군 훈련이 끝날 때 예. 다시 이제 회복은 됐어요. 예. 그만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를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중국 내부 경제가 너무 네. 안 좋아지면서 대만에 대한 군사력 사용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어떤 안정적 요소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기업들도 그런 움직임에 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국가 차원이나 예. 혹은 이제 한국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가, 한국이 공급망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정책적 제한을 한다고 그러면 공급망 프리존, 공급망 안전지대. 네. 그래서 여기서 생산하는 파운드리 반도체는 네. 절대 정치적 리스크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거를 정부 정책 차원에서 형성을 해준다면 네. 우리한테도 상당한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정부가 단순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업한테 보조금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는 이런 방식만 할 게 아니라 예. 결국에는 안보적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주는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게 우리 기업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방향을 바꿔서요. 방산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높아질 때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중치가 주어지면서 어느 기업에 투자했을 때 좋겠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그냥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 불안불안하다고 야, 이 전쟁 또 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위 산업에 많은 국가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방산 성장. 예. 요즘 바로 이런 지정학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요즘 성장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흔히